안녕하세요. 김우택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알쏭달쏭한 회계 이슈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부채와 손익,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먼저 부채 쪽입니다. 부채 쪽 보시면 자산과 달리 부채는 뭔가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죠?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회사가 생각할 때 부채, 그냥 어른들 하는 말로 빚입니다. 빚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뭔가 빚을 지고 있는 건데, 보시면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기업 실체가 우리 회사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경제적 의무, 빚보다 좀 큰 개념으로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큰 개념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실 텐데, 자산을 제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눴던 것처럼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구분 기준은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1년.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는데, 상환 기간이나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기간이 1년 이내에 도달한다 라고 하면은 유동부채, 그래서 매입채무나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차입금 중에서도 단기 차입금,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그런 것들은 유동부채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상환이나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기간이 1년을 넘어도 된다, 2년 뒤에 갚아도 돼, 이런 것들은 비유동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있어도 고민이고 없어도 고민인 게 부채다라고 제목을 써드렸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채에 부채가 약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레버리지 효과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영어로 이제 지렛대라는 뜻인데요. 보시면 차입금 같은 타인 자본, 우리 부채라고 하는 것을 타인 자본이라고 그러고,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자,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여기 있는 내용도 물론 중요한데 직관적으로 일단 이해를 해볼게요. 금리가 1%입니다. 근데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10%다 라고 하면, 자, 내가 은행에 가서 돈만 빌릴 수 있으면 10억을 빌려서 1% 이자 내고 10%, 1억 원의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업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무조건 해야죠. 그게 보장된다면. 그죠? 반대로 금리가 5%인데 수익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1% 수익을 얻어서 5% 이자를 낸다고 하면은 이 사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 대출 이자가 3%고 월세가 5%다 라고 하면은 이 사업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가 A와 B에 투자해서 보시면 투자액이 3억 원으로 동일한데, 한 사람은 빚을 내갖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한 사람은 이자 비용이 없죠? 없이 내 돈으로만 사업을 한번 해봅니다. 그랬을 때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지금 보시면 월세가 5%고 이자율이 3%니까 수익률이 A로 빚을 내서 A 투자하시는 분이 더 수익률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예측과 달리 사업이 되는 경우, 내가 예측한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가는 경우, 보시면 월세, 이 상가에 투자했는데 지금 신도시를 가보시면은 비어있는 상가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강남에도 렌트, 월세, 임대 놓습니다, 이런 현수막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신도시에 특히나 가면은 상가 투자 해놓고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월세가 안 나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더 커진다. 그래서 이익이 나는, 예상보다 더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효과로 더 크게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률도, 그 손실률도 더 커진다. 수익률이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어떤 경우에 부채가 약이 되고 독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부채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원천에 따른 부채의 구분 이렇게 있어요. 자,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거 차입금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자를 줘야 될 때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거래처에서 빌린 거, 거래처에다가 줘야 되는 부채는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이 되겠죠. 다음에 내부자, 우리 기업 내부에서 빌린 것들은 차입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종업원한테 줘야 되는 거 미지급 비용, 급여 같은 거 미지급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빚지고 있는 거 어떤 겁니까? 미지급 세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갚아야 되거나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거를 먼저 갚을 것이냐.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돈은 한정돼 있어요. 우리 통장에 돈은 한정돼 있어요. 근데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거부터 줘야 돼요? 보시면, 자, 금융기관에 있는 차입금을 갚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증가하겠죠. 향후에 은행의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잘 갚으니까요. 다음에 거래처, 원활한 영업 활동과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거래처에 먼저 거래대금을 갚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다음에 원재료를 갖다 주겠죠. 자, 내부자, 직원들한테 월급은 꼬박꼬박 준다. 퇴직금은 제때제때 우리 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줘야 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내에 무조건 준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그런다고 하면은 회사의 직원들의 사기 증진에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자체, 기업 신용도 증가.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동영상에서 제가 투자 계약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미납된 세금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확인한다, 이런 내용들 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 사장님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세금은 체납세금이 없어야 다른 사업에도 응찰할 수 있고, 또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들은 꼭 다들 잘 내시더라고요. 그 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에 또 이자 차입을 계속 연장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자도 꼬박꼬박 또 잘 내세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남습니다. 거래처에 대해서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거래처도 이제 급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주는 거래처가 있고 나중에 줘도 되는 그런 거래처들. 그 사장님들 나름대로 어떤 단계를 나눠서 하시는 것 같고, 내부자,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를 하루 이틀 밀려서 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보시면서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거부터 먼저 줘야 되느냐를 따졌을 때는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라는 내용으로 올려드렸고요. 자,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산과 부채, 자본 쪽은 별도로 보지 않았습니다만 자산과 부채에서 옛날 말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쪽 항목을 봤고요. 지금 이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요, 우리 재무상태표가 특정한 시점에 자산과 부채, 자본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특정한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황을 나타내는 표다라고 하면은 우리 손익계산서는 보시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이나 우리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매출액부터, 이게 일반적인 이제 손익계산서 양식인데요. 매출액부터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그다음에 영업의 손익 해서 법인세 비용 빼고 마지막으로 당기 순이익, 당기 순손실이 나타내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의 형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회계 기간 동안의 회계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기업의 미래 현금이나 수익 창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뒤에서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바로 나옵니다. 영업이익이란 무엇입니까? 회사의 전체 이익과 영업이익을 이제부터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은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판매와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회사의 전체 이익과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건요. 사업체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보셨던 손익계산서를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고 여기에서 판매와 관리에 들어가는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 밑에를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요 사이에는 영업의 수익 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즉 영업이익까지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손익계산서를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첫 번째 회사부터 한번 보시면요. 매출이 100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 70만 원이고 맨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법인세 전 손익 이거 뭐 그냥 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손실이 5만 원 발생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회사 보시면 매출이 85만 원인데 매출 100만 원보다 85만 원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30만 원 났대요.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일까요? 당기순이익, 법인세 전 손익 이것만 놓고 보면은 두 번째 회사가 더 좋은 회사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너무 아래쪽만 보지 마시고 중간에 한번 볼게요. 이 회사가 5만 원의 손실이 난 이유는요. 15만 원의 영업 외 비용이 발생했대요. 영업과 무관한 비용. 주된 영업 활동과 무관한 비용이 15만 원 발생했대요. 두 번째 회사는요. 주된 영업 활동과 무관한 수익이 20만 원 발생한 거예요. 물론 영업의 비용도 15만 원 발생했지만 그래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였는데 영업 외 손익을 더하니까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 외 손익은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은 내년에 똑같이 발생할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없다라고 보시고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면 내년에 회사는 이 첫 번째 회사는 아마 영업이익이 10만 원 그대로 날 거고요. 큰 변화가 없다면 두 번째 회사는 2만 원의 손실이 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첫 번째 사업을 선택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 영업 손실이 나는 회사, 당기 순이익과 당기 순손실이 나는 회사 똑같이 숫자가 써 있고 금액이 다르고 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의 지금 손익계산서는 어떤 모습인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의 구분의 유용성 했는데 결론은 사업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이익이 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영업단에서 주된 영업활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익이냐 아니면은 주된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이냐 이런 부분들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실 수 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단순히 그냥 당기순이익만 보지 마시고 좀 더 세분화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달 발생했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써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혹시나 경상적으로
내년에 이거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무조건 빼고서 보지 마시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혹시 뭔지 보고 내년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올해만 특별하게 발생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우리 손익계산서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좀 거창하게 제가 제목을 써드렸는데 현금이 돌아야 사업이 바로 선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써드렸습니다. 자, 현금, 우리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이 있어야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 흐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실 텐데요. 현금 흐름 보시면 자, 현금의 유입과 유출로 기업 경영에 따른 현금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고 현금 유입, 유출 구분해 봤어요. 현금이 어떤 것들을 현금 유입이라고 하는지 어떤 것들을 현금 유출이라고 하는지 구분을 해봤고 현금의 유출입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현금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는데 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라고 하는 거 조금 뭐 회계상으로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출입, 현금의 유입과 유출과 무관하게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을 했는데 매출 채권이 회수되지 않았어요. 현금으로 받지 않고 매출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발생주의에 따르면 현금 유출입과 무관하니까 매출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근데 현금주의라면 실제 현금이 유입됐을 때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매출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인형을 제가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인형의 현금 구입 원가 5,000원이에요. 5,000원 주고 제가 사와서 10,000원에 팝니다. 근데 한 개를 팔 때마다 그러면 5,000원씩 남는 거예요. 그죠? 근데 20개를 외상 판매하고 사오는 건 현금 주고 사와요. 사오는 건 현금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발생주의 상에서 발생주의 하에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보면 매출 채권은 매출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았지만 매출로 인식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익계산서상에는 한 개당 5,000원씩 남으니까 20개를 팔았으면 10만 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 현금으로 나타내 보면 기초에 처음에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100만 원이 있었는데 할 때마다 돈은 못 받고 인형을 사올 때마다 인형은 현금을 주고 사와야 되니까 이익은 분명히 나는데 현금 보유액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한 번 할 때마다 현금 흐름이 10만 원씩 줄어듭니다. 자, 이 사업을 10바퀴를 돌리면요. 현금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그죠? 이 사업을 그러면 손익계산서상으로는 분명히 이익이 나요. 근데 현금 흐름은 없습니다. 그럼 11번째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못하는 거고 거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돈을 빌려오지 않는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현금과 이익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하냐? 현금이 왜 중요하냐는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거고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하냐?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현금의 유출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의 인형 판매하는 그 예에서 보셨지만 이익은 분명히 나고 매출도 발생하고 이익도 발생하는데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돌고 도는지 그런 것들을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같은 이익이라도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서 같은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이게 영업활동에서 나는 현금 흐름인지 투자활동인지 재무활동인지에 따라서 이익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현금 흐름을 수반하는 손익계산서냐에 따라서 이익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미래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실제로 빚을 갚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나면 뭐예요? 돈이 있느냐?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 현금 조달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거 사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금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데스밸리를 건널 때 결국에는 매출이 부족하고 마케팅으로 인해서 처음에 인원도 고용해야 되니까 비용은 나가고 영업활동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출은 부족한데 비용은 계속 나가니까 현금이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이런 현금 흐름이 언제 부족해지고 언제 내가 자금을 추가로 유치를 하든 다른 가족들한테 돈을 빌리든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 예측이 어려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현금 흐름 그러면은 이 중요한 거 알겠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자, 매출이 우선인 창업 초기에는 대금 회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우리 영업이 주된 회사에 가면은, 사무실에 가면요 막 현수막 같은 거 막 붙여 있어요. 올해 1, 4분기 매출 몇억 달성 목표, 현수막 엄청 크게 붙어 있으면서 막 매출에 대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의식을 고취합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는 대금이 회수되느냐 이것보다도 매출에 대한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매출이 우선인 창업 초기 기업에서는 현금 흐름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현금 회수 기간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관련된 거래 명세표,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을 빨리 발행을 해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빠르게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을 파악해 보시고, 매출 채권이 얼마만큼 만에 회수가 되는지,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은 얼마 동안의 기간에 지급이 되는지, 이런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매출 채권 회전 기간과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을 같이 비율 분석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기초와 기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 수준을 관리하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에 현금이 얼마 있었고 3개월 뒤에 현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6개월 뒤에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3개월, 6개월은 너무 길다 치면은 한 달,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이 얼마 있고 예금이 얼마 있고 지금 당장 현금화할 게 얼마 있고 매출 채권으로 얼마가 들어올 예정이고 현금이 얼마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신다면 현금 흐름도 관리하실 수 있고, 현금이 부족해서 매출도 못하고 매입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매출이 우선인 창업 초기 회사, 이 부분 해갖고 제가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회사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그냥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이 회사가, 이 대표님이 이제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들 이렇게 어떻게 매출을 하는가 쭉 봤더니 해외 박람회를 갔다 온 회사가 매출을 거기 갔더니 옆에 있는 박 사장이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영업을 잘해서 박람회장에서 몇 억의 매출을 했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옵니다. 사장님이 골프를 치던 어떤 모임을 가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오세요. 그래서 야, 우리도 한번 박람회를 한번 나가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해외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를 차리고 한 5일 정도 이제 부스를 쫙 운영을 하죠. 근데 마지막 날에, 이게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마지막 날에
어떤 바이어가 와서 내가 이런 제품을 마침 우리 회사가 찾고 있었는데 내가 너네 회사를 보니까 내가 찾던 그 제품이 딱 맞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카탈로그도 가져가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상하이에서 뭐 박람회를 갔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의 바이어인데 내가 회사로 복귀하고서 경영진한테 보고해서 이 제품을 꼭 주문을 할 테니까 아주 나 오늘 너를 만난 게 굉장한 행운이다. 고맙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들을 막 주고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이 박람회를 갔다 돌아와서 좋아하시죠. 야, 역시 말이야. 옆 사장 박 사장 말대로 내가 갔더니 우리한테도 이제 기회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연락 오겠습니까? 바로 연락 안 오죠. 한 잊을만 하니까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메일이 하나 와요. 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그때 샀던 그 박람회장에서 만났던 그 사람인데 너네들의 제품을 내가 긴급하게 구매해보고 싶다. purchase order라고 하죠. 구매 주문을 넣을 텐데 그 전에 우리 회사가 원하는 스펙이 있으니 이 스펙에 맞게 물건을 조달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라 라고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첨부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어떻게 하세요? 스팸 메일이라고 해서 버리는 사장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 클릭해요. 일단 클릭해. 근데 파일이 열려요? 파일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쓰레기 같은 메일이었네 하고서 그냥 메일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바이어가 분명히 이 주문이 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이 김 과장 내가 이거 메일 하나 보낼 테니까 이거 한번 열어봐 라고 해서 메일을 돌려줘요. 그러면 김 과장님이 사장님이 시킨 거니까 메일 또 열어봅니다. 그러면 메일 열어서 첨부 파일을 눌렀는데 안 열리죠. 그러면 전 회사에 메일을 보내요. 이거 열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첨부 파일 열어서 갖고 와라. 라고 해서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또 뭐 핸드폰으로도 한번 눌러보고 이래요. 그리고 나서 메일이 안 열리죠. 그래서 이제 뭐 답장 쓰죠. 너가 보낸 메일이 첨부 파일이 안 열리니까 나한테 다시 한번 보내주길 바란다. 라고 하는데 그 뒤로 이제 답장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겪었냐. 한참 동안 잘 들어오던 매출 거래처에서 매출 채권이 들어오질 않아요. 매출 채권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회사에다가 이제 다른 거래처에다가 원래 정상적인 거래처에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전화도 하고 왜 매출 채권을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정상적인 거래처에서 하는 말이 뭔 소리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 계좌로 내가 메일을 돈을 송금했는데 뭔 소리냐. 그래서 나는 그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너가 이거 보낸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보내줘요. 그 내용을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우리 회사가 지금 내셔널 텍스 오피스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서 너가 지금 계좌가 막혀 있다. 당분간 이 계좌가 기존에 거래하던 그 계좌가 아닌 내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해 주기 바란다. 라고서 매출 대금을 가로채 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 파일은 열어보지 마세요. 회사의 모든 컴퓨터, 사장님의 핸드폰이 나도 모르게 좀비 PC로 둔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매출이 우선인 창업 초기 기업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매출을 올릴 테니까 첨부 파일 열어보세요. 안 열어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무조건 다 열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신문에서 보고 뉴스에서 보았을 때 뭐 보이스피싱 당하고 하는 것들 바보같이 저걸 왜 당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꼭 이런 것들 조심하는데 이게 뭐 조심한다고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그래도 한번 출처를 확인해 보고 내일을 열던 거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수억 손해봤어요, 그 회사. 어떻게 뭐 손 쓸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다시 보내달라고 해도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냥 그 회사가 손실 그대로 떠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서 관심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현금은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이 높고 가장 높고 도난 분실 위험이 가장 큽니다. 자, 우리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지폐를 길거리에다가 던져두고서 한 10분만 놔둬보세요. 10분? 1분 만에 돈 들고 사라집니다. 돈 없어져요. 바람이 불어서 날아간 게 아니에요. 바로 없어집니다. 그죠? 유동성이 가장 높고, 자, 재고자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재고자산 팔아서 매출채권 만든 다음에 매출채권 회수해야 현금 된다고 그랬어요. 현금은 그냥 현금입니다. 그죠? 유동성이 가장 높고 도난 분실 위험이 가장 큰 자산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뉴스입니다. 실제 뉴스예요. 자, 2019년 11월 말에 난 뉴스인데, 오늘도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뉴스들 이때만 하나 특별하게 나온 게 아니고 오늘도 났을 거예요. 분명히 찾아보십시오. 자, 경리 직원 20억 몰래 횡령, 명품 사고 도박, 회사는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시면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28살은 뭐 항소했지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보시면요. 자,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올해 초가 2019년 초니까 2016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한 2년 조금 넘게 회사의 격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사장님이 운영하는 B회사와 C회사 두 개의 회사를 관리했습니다. 중소기업들 이런 경우들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 A씨는 2017년 1월 2일쯤, 자, 보세요. 2016년 11월에 입사해서 17년 1월 2일, 1월 1일에 딱 쉬고 1월 2일부터 어떻게 해요? C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횡령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141회에 걸쳐 20억을 가져갔어요. 엄청나죠. 언제부터 했다고요? 11월에 입사해서 1월부터 불과 2달 만에. 왜 그랬을까요? 경영주에게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범행했다라고 합니다. 회사에 도둑이 들어와서 회사의 내부 통제가 엉망이다 라고 하는 점을 파악해갖고 도둑질을 실행하는데 2달밖에 안 걸렸어요. 격리 직원이. 그죠? 뭐 회사에 3억 원을 배상했지만 회사는 지금 뭐 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이용해서 인터넷 뱅킹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장님들이 한 가지 생각하시는 점은 뭐냐면, 자,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 물론 격리 직원이니까 맡겼습니다. 맡길 수 있는데,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체를 하면 핸드폰으로 뭐 이 계좌에서 얼마가 이체되었습니다. 이게 문자가 오게 설정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 회사에 지금 없어도 우리 직원이 어디 A라고 하는 거래처에, 거기 보면 이제 수신인은행 그 문자 메시지 찍히니까 A라는 거래처에 송금했구나. 그래, 거기다가 뭐 돈 줄 거 있었지. 그런 거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자 메시지 보고서 알아요. 그것만 갖고서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문자 메시지 문자 수신 알람 하는 그거라든지 우리 통장에 찍히는 그 내용이 이제 저교에 찍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자, 제가 돈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어디 거래처에 송금합니다. 그때 인터넷 뱅킹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받는 사람 통장에 기재될 내용을 내가 적게 돼 있고요. 보낸 사람, 우리 회사 통장에 기록될 내용도 내가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거래처에 우리 통장에다가 A 거래처 미지급금 상환이라고 찍어서 통장에 기록하면 사장님 핸드폰에도 A 회사 미지급금 상환이라고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좌번호를 제 개인 계좌로 돌려놓고 송금 받는 사람을 돌려놓고 보낸 사람 통장에 A 회사 미지급금 상환이라고 찍어도 사장님은 A 회사 상환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즉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 맡겨놓고 내가 문자 알람 해놨으니까 나한테 다 올 거야 라고 해서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적요라고 하는 그 부분 얼마든지 직원들이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보고서 또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분들이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꼭 그 관리 체계를 요거 맡겨놓으신다고 하더라도 꼭 관리하셔야 돼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현금을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 조금 자세하게 또 보겠습니다. 보시면 현금의 종류야 뭐 당연히 동전, 지폐, 수표, 보통예금, 정기예금, 당좌예금 다 있죠. 이런 건데, 자, 승인은요, 승인 없이 현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되고요. 거래 규모별, 얼마 이상은 뭐 대리의 승인, 대리가 알아서 할 수 있고 정결 규정이 있고 얼마까지는 과장, 얼마까지는 대표이사한테 전액 보고가 되게 이렇게 설정해 놓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라든지 자동 입금될 수 있게 영업사원이나 우리 격리 직원들이 굳이 현금을 만지지 않도록 회사 통장에서 바로 나가고 회사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수금 당일날 바로 입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으로는 집행, 승인, 그 다음에 기록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이런 내용들로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서화. 자, 자금일보를 작성하는데요. 일별로, 주별로, 월별로 구분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좋고요. 이거는 주기적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제한이 있는데요. 접근 제한은 인감이나 공인인증서, OTP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관하면서 만약에 인감 도장을 썼다라고 하면은 누가 언제 썼는지 사용 기록부에 꼭 남길 수 있게 도장을 찍고 나면 끝이에요. 몇 개가 찍혔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인 인감이든 사용 인감이든 이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자, 상품권, 금, 우표 이런 것들 금고에 보관하라고 했는데 어떤 회사 제가 갔더니 금고 앞에 진짜 그 금고를 비치는 CCTV가 계속 켜 있습니다. 금고가 무거워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금고를 비치는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금고 여기 왜 제가 재고실사 갔을 때 현금 실사하면서 봤던 건데 금고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안에 금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이 회사 금은 왜 있을까요? 금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는 여기에서 말하는 뭐 현금 이게 아니고 수선용 금이에요. 뭐냐면 어떤 회사에 가면 업종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뭐 수도관이 지나는 뭐 파이프 이런 파이프들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뭐 좀 훼손이 됐다, 훼손이 될 일 거의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뭐 백금이나 금으로 이렇게 뭐 용접을 하거나 때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금을 저렇게 보관하면서 CCTV를 달아놓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 이제 가면은 금 세공하시는 뭐 그런 데 가면 금을 이렇게 뭐 반지나 뭐 팔찌나 이런 걸로 이제 세공을 하면은 자, 우리 뭐 금속을 세공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가루들이 날리잖아요. 쇳가루는 그냥 버려야 되는데 금가루는요. 이거 금을 세공하면 금가루가 날려요. 금가루가. 그러면은 그런 회사에 가면요. 진짜로 끝나고 나갈 때 팬티까지 다 벗어갖고 탈탈 털어놓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묻어있는 금 하나하나 이게 전부 다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진짜로 이제 속옷까지 다 해서 퇴근할 때 검사하고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금고에도 보관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장부들 꼭 쓰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에 대한 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금과 출금, 계좌번호, 아까 말씀드린 예를 토대로 보면은 그 계좌번호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적요만 보시면 안 되고 계좌번호까지 확인하셔서, 우리가 큰 회사들 ERP를 구축하거나 할 때 마스터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마스터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회사의 정보가 들어가면서 결제되는 계좌번호까지 마스터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 파일을 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사장이나 CFO나 그 정도 수준 외에는 마스터 파일 자체를 건드릴 수가 없고, 그 승인이 없이는 마스터 ERP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스터 파일에 있는 계좌로만 출금이 이루어지게 은행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특정 금액 이상을 송금을 할 때 내 직원이 임의로 계좌번호를 바꿔서 송금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기적으로 금융조회, 잔액증명서 통장 확인, 인터넷 뱅킹 대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서화하면서 자금일보는 주기적으로 하라 그랬고요. 여기 내부 검증은 부정기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왜 여기는 부정기적으로 하는 거? 조회를 부정기적으로 할까요? 만약에 이거를 매주 세 번째 금요일, 맨 마지막 말일날 무조건 인터넷 뱅킹 조회한다 라는 게 공표가 되면요, 직원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1월 1일 날, 1월이라고 할게요. 1월 1일 날 돈 빼서 쓴 다음에 1월 30일 날 돈 집어넣으면 돼요. 잔액은 맞습니다. 그죠? 그 전날 넣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시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거는 불시에 해서 돈을 유용해서 다른 데다가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제도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은 만약에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걸 다 갖출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체계를 갖춰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트업 기업에서 회계나 세무 업무를 하시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한 몇 개 그룹으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윗부분은 세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액 적시에 안내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소득 구분별로 원천세도 매달 확인할 수 있는 가산세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지급명세서나 이런 것까지 있을 수 있고, 우리 법인세나 예상되는 소득세 그런 부분들도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미리 좀 알람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무 대리인이나 회계 대리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해 달라. 이 부분은 뭐냐면,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세무 대리인이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무 대리인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 적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세무 대리인이 당연히 알고 있겠지,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 이제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은 세금 사업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 회계는 무시하고 세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적어도 회계가 왜 중요한지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게 가장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회계 정보를 가지고 향후에 투자라든지 회사를 관리해가는 이 부분도 세금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오히려 더 나중에 결정적으로 발목 잡는 건요, 세무가 아니고 회계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회사가 치고 나가야 될 때 투자자가 발목을 잡는다든지, 예전에 썼던 계약서가 발목을 잡고 옛날에
버려졌던 분식회계가 발목을 잡아서 위로 치고 못 나가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과 개발비 자산화 제가 재무상태표 자산 얘기하면서 개발비 쪽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이고요. 자, R&D 비용의 표시 저 부분은 자 똑같은 인건비로 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손익계산서에 있는 판관비상의 급여로 처리할 것이냐, 제조 원가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연구개발비, 개발비로 꼭 처리하지 않더라도 판관비 중에서도 경상연구 개발비로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연구개발비, 자산에 있는 개발비 말고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연구개발비 내용을 보면서 그 규모를 파악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 지금 손익계산서에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주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실질과 일치하는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당기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동일거래처에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같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상계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들 해볼 수 있고 재무제표 결산에서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밸류에이션이나 투자 계약서 관련된 거 그다음에 현금 소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미래의 자금을 더 조달해야 되는지 조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가 되는 파트너가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사업 계획서에 있는 재무 계획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앞에서 1번부터 15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은요. 결국에는 16번이 가장 키 핵심인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세무대리인 혹은 회계사를 만나서 같이 일을 해 나가야 원활한 우리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회계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회계 재무상태표 중심으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넘어와서 영업이익,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마지막으로 투자, 현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 스타트업과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세무와 회계 그리고 재무까지 포인트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꼭 오늘 동영상에서 학습하신 이 내용들 바탕으로 사업 열심히 준비하셔서 회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시면서 사업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